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 절제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스벤 브링크만, 옮긴 사람은 강경희, 펴낸 곳은 다산초당입니다. 저자 스벤 브링크만은 덴마크의 가장 신뢰받는 대중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요. 현재 알보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폭넓은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저자 스벤 브링크만은 그 비결이 얀테의 법칙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은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적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얼핏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 태도는 오히려 불안과 불만을 줄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포기하면 편해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덜어내고 내려놓고 뒤처지며 절제할 때 찾아오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기술, 이 책은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헛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선택지 줄이기. 2.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3. 기뻐하고 감사하기. 4. 단순하게 살기. 5.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이러한 5가지 원칙은 행복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데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데서 생긴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가,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원칙 1, 선택지 줄이기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으로 바라본 절제의 기술. 현대 심리학은 주로 개인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맥락에서 절제를 다룬다. 물론 이러한 심리적 접근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을 함께 다룬다. 바로 심리학과 철학, 윤리학, 정치학, 미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선택지 줄이기이다. 이 원칙은 심리적 관점에서 자기 통제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법과 연결된다. 수많은 유혹의 한복판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 마음에는 쾌락 쳇바퀴라는 비극적 시스템이 있다. 무언가 무척 얻으려 애쓰던 것을 막상 손에 놓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매력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쾌락을 좇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이 추격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이어지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 역설적으로 이런 쾌락 쳇바퀴 안에서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욕망이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진다.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인류 역사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조차 더욱 부유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죽도록 일한다는 게 기이하지 않은가.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새로운 쾌락이나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대신 선택지를 줄이면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조금 드라마틱한 표현이지만 자신이 가장 마음 쓰는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놓아버리는 것이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인생을 성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긴다. 덴마크 시인 피트 헤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 하나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하고 기뻐하기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를 다룬다. 우리는 소중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놓고 그들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는 특히 절제를 윤리적 삶의 핵심 요소로 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덕 개념과도 연결된다. 네 번째 원칙은 단순하게 살기이다. 절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다룬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 초점을 맞추어 끊임없이 욕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살핀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삶이, 이상적으로는 인류 모두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말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이다.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는 단순하며 그렇기에 아름답다. 이처럼 단순함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꽤 오래되었으며 예술과 철학, 과학 분야 모두에서 접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유행 대신 더욱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쏟도록 해주는 단순한 의례에 미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례의 가치를 살펴본 뒤 절제의 기술을 실천할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려 한다. 유행에서 뒤처진 채 약간의 부족함을 즐기는 일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5가지 원칙의 절제의 기술 그 전부는 아니다. 심리적 관점과 실존적 관점 또는 정치와 윤리를 구분하는데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원칙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5가지 원칙 모두에 동의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 책을 읽으며 각자 자신만의 입장을 세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다른 측면에서 삶을 들여다보면서 절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다.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제의 기술을 통해 적당히 만족함으로써 유혹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류학자 해리 울컷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 해라. 우리 역시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삶에도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하게 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외부의 유혹이나 내면의 욕망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도록 내맡기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원칙 1. 선택지 줄이기. 내 삶의 한계에 대해 깨달을 심리적 준비. 가장 유명한 심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는 우연히 발견됐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석연구원 월터 미셸은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욕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비스킷과 프레첼, 마시멜로 같은 간식을 하나씩 건네는 대신 그걸 먹지 않고 20분 동안 기다리면 나중에 더 큰 보상, 예를 들어 비스킷 2개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아이들은 방에 혼자 앉아 과자를 바로 먹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지 고민해야 했다. 이 실험은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 몇 년이 지난 뒤 미셀은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과자를 먹지 않기 위해 어떻게 부단히 애썼는지, 눈앞의 유혹을 절제하기 위해 얼마나 독창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는지 생생하게 묘사한 책을 썼다. 이처럼 개인이 유혹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이야기는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무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관점이다. 미셸의 실험은 인간 심리의 복잡한 측면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당장 먹고 싶지만 동시에 먹지 않겠다는 욕망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거나 나중에 먹으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당장 먹고 싶은 걸 나중에 먹기 위해 아껴두는 행위에는 사실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의지력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신뢰. 여러 해 뒤 이 실험은 더욱 유명해진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행동과 성격 특성을 보였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무척이나 놀라웠다. 이후 그 실험은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550명 이상의 아이가 이 실험에 참여했고 그 뒤로도 대학 연구실과 TV 프로그램 등에서 비슷한 실험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 놀라운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 유혹을 더 오래 참아낸 아이일수록 나중에 대학교 입학시험 점수도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눈앞의 유혹을 참고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성인기에 이른 피실험자가 보여준 다른 많은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결됐다. 이를테면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관리,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일반적인 능력 같은 것들 말이다. 심지어 유혹을 잘 참았던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체질량 지수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고 비만에도 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보여준 만족 지연 능력이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그토록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 덕분에 마시멜로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마시멜로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자기 개발서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독자들이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자신과 아이들에게 들이대기 전에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미셸의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통계적 상관관계일 뿐이라는 점이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간식을 받자마자 꿀꺽 삼켰던 아이 중에도 훗날 얼마든지 건강하고 영리한 어른으로 자라서 경쟁 사회의 기준에 완벽히 적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참을성 없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아이들이 경쟁 사회의 기준 따위엔 적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지만 말이다. 통계적 평균은 개인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은 종종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겁을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통계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24배 높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흡연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실제로는 흡연자 가운데 남자는 16%지만 여자는 9%만 폐암에 걸린다는 것도 사실이다. 폐암의 발병 원인은 대략 90% 정도가 흡연에 있다. 하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흡연의 위험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연구자가 무엇을 증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통계는 여러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가 무조건 폐암에 걸릴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효율성과 이용 극대화에 목을 매는 문화에선 그저 일반적인 통계 수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중대한 교육학 개념으로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른 절제만 강조하고 찬양하는 자기 개발서로 둔갑해버린다. 최근에 다시 이루어진 마시멜로 실험은 다양한 지점에서 원래 실험의 메시지에 도전했다. 미셸이 마시멜로 실험을 수행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뒤 심리학자 셀레스트 키드와 동료들은 한 무리의 아이들을 실험에 초대했다. 키드의 실험 조건은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과는 조금 달랐다. 아이들 가운데 절반은 자기가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자를 만났고 나머지 절반은 믿을 만한 연구자를 만났다. 처음에 믿을 만한 어른을 만난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과자를 먹지 않고 15분을 잘 기다렸지만 처음에 예측 불가능한 어른을 만난 아이들은 14명 중 단 1명만 15분을 기다렸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추상적 개념의 자기 절제만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달리 말해 자기 절제 능력이란 오롯이 개인의 의지에 달린 인격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새로운 실험은 미셸이 했던 첫 번째 실험의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였다. 한 개인의 성공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내면적 심리 특징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나 양육 환경 등 그를 둘러싼 여러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이다. 주변에 신뢰할 만한 어른이 거의 없으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자기 눈앞에서 당장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절제하고 나중으로 미뤄야 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2마리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당장의 쾌락과 만족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 얼핏 보기에 그저 무분별하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는 경험과 합리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일 때가 있다. 더 큰 보상을 위한 절제 넘어서기. 나는 이번 장을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꺼이 뒤처지고 내려놓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생각이다.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셸에 따르면 자기 절제는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다. 성공하려면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높은 IQ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발견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해석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 결과를 해석하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실험에 내포된 기본적인 전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익히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거나 미뤄야 할 이유는 뭘까?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이들이 눈앞의 보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던 동기는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 실험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보상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절제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만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이에게는 빵과 과자가 4개 있고 그걸 모두 먹고 싶지만
친구를 생각해서 그 일부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이가 친구와 음식을 나눠 먹기를 바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음식을 친구와 나눠 먹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나눠 먹으려 하지 않을 때면 친구와 나눠 먹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준 뒤 보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음식을 받은 친구가 보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이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권하는 이유는 보답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이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이나 매번 그게 이익이 되는 일이야?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경쟁국가라는 곳에서는 이상적인 유형이겠으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도덕적 용기와는 대척점에 있다. 현대 경쟁국가는 교육제도를 통해서든 일터에서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라고 권한다. 이때 자기 개발의 책임을 스스로 기꺼이 떠안고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쫓는 이들이 경쟁국가의 이상적인 인간 유형이 된다.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눈앞의 욕망을 참는 것이 절제다. 이런 생각에는 기회주의적이며 도구주의적인 논리가 깔려 있다. 어떤 행동이 이익이 되니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다른 행위들보다 옳은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소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라는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격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다른 이유 없이 그 자체로 유일할 때만 좋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음의 순결함이란 기회주의나 딱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식의 태도와 대립한다. 마시멜로 실험이 강조한 식의 자기 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자기 절제라든가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절제의 기술을 갈고 닦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단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공허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제의 기술은 실존적이며 윤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절제는 개인의 눈먼 자기 충족 수단으로 축소되기 쉽다. 순전히 기회주의적이거나 도구적인 자기개발 도구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쾌락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절제의 기술과 관련 있는 심리학 분야로는 행복 연구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수많은 조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행복 산업이 사회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심리치료사와 인생 코치, 상담사, 자기개발서 저자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 행동 방식만 바꾸면 온갖 번뇌가 사라지는 열반에 이르거나 엄청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다. 물론 이런 현상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데 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나 환경의 중요성을 관가한 채 단지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선언함으로써 행복과 불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오롯이 떠넘긴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선택하기만 하면 곧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아마도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좋은 사회 문화적 기반에서 자라나고 생활하는 이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불행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느낌을 더욱 부추겨 결국 행복 산업의 서비스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행복 산업은 눈덩이처럼 스스로 굴러가며 끊임없이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문제는 우리가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쉴 새 없이 쫓아다니는 데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잠깐은 행복감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이내 그 행복에 익숙해져서 다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행복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켰다가 더 큰 갈증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쾌락 적응 또는 더 재미있는 용어로 쾌락 쳇바퀴라 표현한다. 이 단어들에서 쓰이는 쾌락적이라는 단어는 쾌락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헤도네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쾌락 적응이란 우리의 행복 수준이나 욕망이 충족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기준치로 되돌아가는 성향을 말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에 익숙해진다. 실제로 좋은 것에든 나쁜 것에든 언젠가는 반드시 익숙해진다. 심지어 복권 당첨과 같은 굉장히 좋은 변화나 연인과의 이별과 같은 몹시 슬픈 변화에도 말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차츰 그것이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다시 예전과 같은 것이 된다. 이처럼 특정한 자극에 인해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이다. 예를 들어 햇빛이 있는 곳에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설 때 우리 눈은 새로운 밝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잠시 후면 어둠에 적응해서 바깥에서 보던 만큼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자극에 일단 적응한 뒤에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일종의 기준점 같은 것이 있다. 물론 이런 성향도 통계적 상관관계일 뿐이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복 기준치는 일시적으로만 달라졌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몇몇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 수치를 측정해봐도 행복 지수는 아주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일본에서도 관찰되었다. 1958년에서 1987년 사이에 일본 국민들의 부는 무려 5배나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치는 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만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쾌락 적응 이론은 바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물론 쾌락 적응 이론이 전제로 하는 행복의 개념에도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주관적인 행복을 현재 당신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로 표시한다면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건 행복을 너무 단순하게 수량화하는 행위다. 하지만 쾌락 적응 이론에는 꽤 좋은 면도 있다. 비록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그 일을 겪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일에 따른 행복 역시 일시적이라는 점은 안타깝지만 행복을 정점에서 계속 누리고 싶다면 그 욕망의 쳇바퀴를 쉼없이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그걸 얻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인터넷을 서핑하고 상품평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탐내던 그 물건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뻐하며 행복의 정점을 누린다. 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더 새롭고 다르고 좋은 물건을 또다시 갈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해서 이사를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좋은 일자리를 얻든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든 정복의 기쁨이 워낙 빠르게 사라져버려 더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나 배우자를 너무도 쉽게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행복의 쳇바퀴에 오른 우리는 노상 더 빨리를 외치며 계속해서 쳇바퀴를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순간의 쾌락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투여량을 높이는 마약 중독자처럼 말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